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의 친일파들 오늘은 무용인입니다. 북으로 간 친일 예술인 오늘은 최승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광복회 고문 변호사이신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우리 김삼열 화백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삼열 화백님은 그 화가이기도 하지만 네. 공연 기획자이신 거죠? 공연 전시가 주라기보다도 네, 미술 전시를 주를 이렇게 제가 미술 전공이니까 네네. 어떤 주제전을 가지고 음흠. 나라에 큰 일이 있거나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가 있을 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그 화가들을 섭외해서 그렇게 전시를 하면서 뭔가가 조금 활동적인 액티브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시가 해가지고 거기 음악을 끌어들이고 또 공연자, 무용자를 끌어들이고 해서 좀 크로스오버를 시키는 그런 기획을 많이 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무용인 최승희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공부를 자. 좀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우리 최승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거부터 질문을 할까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 최승희 씨는 일제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1911년생인데요.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케이스인지 영웅이 시대를 만났는지 하여간 얘기거리가 많은 당시에 우리 예술인이었죠. 이제 이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시에 BTS였다라고 제가 이렇게 일단은 말을 올립니다. 올리고 이제 한류 스타급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인정한 그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 또 남미에서 인정한 전 세계 10대 무용인에 손꼽힐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당시 시대 상황이 이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친일의 행각에 감춰져 가지고 조명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오늘 분류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과 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네. 말씀을 하신다는 거고요. 최승희가 1911년생인가요? 네네. 서울에서 태어나 가지고요. 어허. 숙명 그 당시는 보통고라고 그랬는지 숙명 하여간 여고까지 졸업을 하고요. 일본 유학을 갑니다. 무용을 하러. 이제 어떤 어렸을 때부터 좀 풍운의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가에.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그 풍운의 꿈을 안고 일본 유학을 가서 무용을 3년간을 거기서 배우면서 근대 무용을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바로 위에 한 살 차이인 오빠가 있어요. 네. 오빠가 이제 그런 부분이 트여 있어가지고 소설을 하고 번역을 하는 오빠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마치 고와 태호 형제처럼 그런 관계로 일생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오빠와 이제 오누이가 서로 이제 그 문화예술적인 어떤 그 정신적 교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었나 보죠. 처음에는 이제 숙명여고 다닐 때는 공부를 잘했대요. 네. 중학교 때 뭐 전교 뭐 7등, 전교 1등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집안이 이제 어려워서 사범학교를 가려고 했다죠. 그래가지고 사범학교 그때 선생을 뽑는 그런 사범학교에 응시를 했는데 7등으로 그 당시에 입학을 한 거예요.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정 형편상 합격 점수에 들었으나 나이가 또 하필이면 제한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그래갖고 1년 뒤에 오라고 학교에서 해가지고 합격을 하고도 못 가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 당시 나이가 16살이었대요. 지금으로 치면 뭐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급이나 되겠죠. 근데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오빠가 시리에 빠진 여동생을 위해서 무용 공연을 보러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에 뜬금없이 경성에서 무용을 하는데 현대무용이 당시 시민들에게 뭐 어떻게 보여줄지는 뻔하잖아요. 낯설고 또 공연장에 뭐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유럽에서 온 무용가가 호평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최승희 말로는 그 당시 온 관람객들을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정도면 무용을 해도 벌어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그 어린아이가 그 생각을 하고 무용을 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오빠의 권유로 무용을 배우고 그
스승이 이시라는 스승인데 그 일본 당대 최고의 무용가였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거기서 한 3, 4년간을 활동을 하고 국내로 돌아와서 최승희 무용 연구소를 그 당시에 경성 땅에 연구소라고 자그마한 했겠죠. 해가지고 수강생들을 받고 이렇게 그걸로 수입을 해서 집안을 무용도 하고 집안을 일으킬 생각이었는데 무용을 낯설고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됐겠죠, 수입이.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오빠가 소개해준 오빠 친구와 뜻이 받는 동지인데 일본 유학파예요. 근데 그분이 요즘으로 말하면 모던 보이여가지고 생각도 열려 있고 사고도 열려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한 살 차인데 20살 때, 21살 때 각자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다시 또 유학을 가게 됩니다. 남편의 철저한 매니저멘트 역할로 해서 모든 것을 이제 남편이 다 스케줄을 잡고 해가지고 이제 유명세를 타는 그야말로 유명한 무용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설립했을 때 최승희 씨 나이가 불과 19살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 그때 그래요? 일본서 그 네. 3년 공부를 하고 지금 고3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에 무용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딱 내고 참 그 최승희 씨도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무용에 있어서는 어떤 타고난 천재적인 능력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무용뿐만 아니라 네. 제가 잘 믿겨지지가 않는데 최승희 씨가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세련된 미모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꼭 고현정 씨 같이 굵직굵직한 예. 선이 굵은 미인인데 놀랍게도 신장이 170cm래요. 예, 네. 맞습니다. 어우. 서구형 체형이었죠. 서구형 체형, 예. 뭐 글래머러스하고 팔다리가 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아마 그 유럽 여성들 중에서도 최승희 씨 같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드물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 뛰어난 신체 조건과 또 끼와 이런 걸로 무용을 했으니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될 만하죠. 그러죠. 그 오빠가 최승일이라는 그 작가였어요. 소설가. 아, 오빠가. 소설가였는데 최승희가 이제 일본에 돌아와가지고 최승희 연구소 무용 연구소가 잘 안 돼서 이제 좌절감에 잠깐 빠져 있을 때 그 오빠 친구인 아까 얘기한 안필승 씨 아, 하는 사람과 나중에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안막이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여자 이름으로 그 당시에 와세다 대학생으로 유학생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오빠와 어떤 의식이 같았어요. 사회주의 공부를 하고 네. 카프의 동인이었고 같은 멤버여가지고 오빠가 소개를 해가지고 최승희도 불현듯 만나서 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최승희 씨가 나중에 해방 후에 이제 그 월북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죠. 네, 남편으로 인해서. 그게 좀 이해가 되는. 남편이 사회주의에 관심이 많았고 그걸 또 카프 계열이었고. 공부를 했고 네. 또 그런 그룹에 들어서 활동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동지적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음. 최승희의 어떤 무용을 인정을 하고 또 그 실력을 인정하고 내가 너의 심정적 스폰서 그리고 매니저가 되겠다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같이. 말은 그렇게 했겠지만 예뻐서 좋았겠죠. 그렇죠. 뭐 당연히. 키도 크고 키도 크고 예쁘고 지금 기준으로는 슈퍼 모델급의 그렇죠. 신여성이고 그렇죠. 그리고 키가 172라면 70. 네. 170cm라면 지금 기준으로도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 게 크죠. 아니라 네. 지금도 크죠. 지금도 여자가 170 정도면 굉장히 큰 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의 평균 신장이 아마 150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예. 아마 남성 평균 신장도 170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네. 예. 그 당시에 근데 170이라면 엄청나게 큰 키였죠. 실제로 서구적인- 여기 사진을 보면 사진에도 최승희가 앉아 있고 네. 남편이 서 있잖아요. 이건 이제 남편을 배려한 사진일 것 같아요. 앉은 키가 앉아 굉장히 큰 있는데도 거예요. 이렇게 크잖아요.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시면 네. 그 마치 서구 여성 같은 그런 체형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조금 있다가 다른 사진 이제 자료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실제로 이 사진은 이제 초창기 활동인데 어떤 의상이 키가 이렇게 크게 안 보이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서구형 체형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 우리 친일파 예술인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좀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의 적극적인 그 응원과 지원 아래 다시 동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조선무용을 사사를 해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태평무 명인인 네. 한성준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승무, 또 건무, 태평무, 장고무 이런 것을 사사를 일본에 가서도 해가지고 레파토리를 많이 늘리죠. 늘려서 드디어 일본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스승의 일본은 굉장히 그런 스승과 제자 사이의 그런 교육 체계가 엄격해가지고 감히 스승이 제자의 개인 발표회 같은 것을 쉽게 허락하거나 용인을 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것들이 몇몇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엔 더 힘들었겠지만 스승의 허락하에 1934년 드디어 이제 일본 동경에서 개인 무용 발표회를 처음으로 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포스터도 붙이고 또 공연장을 본인이 다 예약을 하고 신인으로서 그렇게 이제 본인을 이제 알리는데 주력을 해가지고 공연 당일날 태풍이 불었대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불안하고 우물어지요. 그 첫 무용 발표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이루어가지고 대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또 그 성대하게 귀국을 해서 일본을 거쳐서 조선을 휩쓸고 미국으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최승희의 파란만장한 무용가의 활동이 시작이 되죠. 친일에 관계된 얘기는 이제 그 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사진을 한번 보죠. 자, 이게 이 좌측에 있는 이분이 안경 쓰신 분이 최승희와 한 살 차이가 나는 친오빠예요. 최승희의 정신적인 최승희? 멘토이자 또 네. 든든한 후원군이었죠. 최승일이라고 그랬나요? 네네. 네. 최승일이고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해가지고 나중에 월북을 하게 됐죠. 네. 월북을 해서 최승희도 또 이끌게 되고요. 근데 남매가 별로 가난해 보이지 않는데요. 예, 당시로는 모던 보이 모던 걸의 모습을 하고 있죠. 네, 그러네요. 예, 네, 뭐- 충분히 그 당시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층의 젊은 나이였고 일본 또 유학을 한 케이스들이라 당연히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패션에 더 민감한 그리고 앞에 서 있는 그런 복장이죠. 네. 자, 귀국을 해서 이렇게 수영장에서 이렇게 야외 공연을 선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야외에서 자, 이게 일본에서 활동을 하던 당시에 지금도 봐도 상당히 세련된 헤어스타일과 외모를 가지고 있죠. 자, 이때는 여기 송기정 돌아가신 사진인데 이때 네. 1936년 성기정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일본에 와가지고 축하회를 하는 자리에 최승희도 당대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축하 객으로서 가서 축하하는 자리고 이거는 최승희 무용 발표회 때인데 좌측 사진은 사인회 중입니다.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자신의 그 엽서 그 초상이 담긴 엽서에 사인을 팬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장면이고요. 자, 이 일이 있고 일본의 성공을 거두고 이제 미국을 가게 됩니다. 이제 교민들하고 처음에는 마찰이 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성과가 조금 첫 미국 갔을 때는 초라했었는데 거기서 바로 유럽을 가게 됩니다. 근데 유럽에서 대성공을 거두는데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형 체형 못지않은 그런 체형과 또 우리 한국 춤이 거기 가서는 일본의 제약을 받질 않잖아요. 외국이니까. 일본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대요. 3분의 1 이상은 일본 춤에 관계된 그리고 일본 전쟁에 관계된 내용을 넣어라. 스토리를. 라고 했는데 최승희가 다 무시를 하죠. 다 무시를 하고 오로지 조선에 관계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승무 뭐 네. 태평무 이런 거요. 이제 공연은 이제 종류는 그런 건데 제목이 그 당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국서, 유럽서 했던 신라 궁녀. 그분들이 신라가 어딘지를 모르지요. 조선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낭랑의 변화, 조선의 표박자, 고구려의 전무, 고려 대장, 조선 무희, 조선의
역사, 농가의 처녀. 이 조선 모르지 다 조선의 역사와 긍지를 알리는 그런 조선을 소재로 한 제목과 그런 공연을 했던 거예요. 초반에는 예, 이제 중반기죠. 최승희 인생의 전성기. 그 레파토리 제목만 들어보면 네. 친일파이긴커녕 일종의 무슨 문화예술을 통한 독립운동을 한 분 그렇죠. 같이 네.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공연 수익금이 나오면 조선 독립군에게 자금도 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때가 1937년, 8년, 9년 그 경이에요. 자, 안익태 씨는 한창 유럽에서 네. 그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렇죠. 친나치 행각을 예, 벌이고 친나치 행각을 벌이고 있던 바로 그 시기네요. 그 시기예요. 예. 동시기에 그러니까 최승희가 전성기를 누리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의 모든 친일에 관계된 예술가들과 또 각종 계파를 망라한 그런 곳에서 할 때 최승희가 동시에 함께 활동하던 시기죠. 네, 그러네요. 그때 그래가지고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하게 되는데 호평을 받아서 약 150여 회의 공연을 합니다. 초인적인 공연이라고 그래요. 이제 저는 이제 무용에 대해서는 전공인이 알아 잘 모르는데 전공하신 분들에게는 150여의 공연이라는 것은 엄청난 공연 횟수라고 그래요. 그 기간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1937년에서 1900 약 그 40년까지 3년 3년 정도에 동안. 걸쳐서 네. 150여 회를 하는데 그 거리에 이동이 있고요. 네. 국가 간에 이동이 있고 또 당시에는 외국 가기가 국경을 넘나들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같이 간 단원들이 200명 가량이 됐을 때죠. 많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때 또 전쟁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전쟁 기간이어서 결국은 공연을 계속 순회 공연을 거기서 맞추고 귀국을 하게 되죠. 말 그대로 금우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 모던 거래 모습을 하고 자 그리고 다시 일본을 가게 됩니다. 아니 이게 일본에서 가기 전이네요. 네. 이제 바로 저기 유럽을 가기 전 이때 일본에서 이 좌측을 보세요. 이 최승희 무용 연구소를 설립해 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깐깐한 선생님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일은 거의 드물었는데 정말로 특별한 제자만 이렇게 지도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최승희 씨의 수제자. 수제자 겸 동서가 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용계를 이끌어간 김백봉 선생님이십니다. 당시에 네, 딱 지금 봐도 자세가 제일 좋으시네요. 사진 맨 왼쪽 이분이 왼쪽 앞에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분이 현재 그 당시에 네. 우리나라의 최승희 월북하고 난 뒤에 네. 경희대 교수가 되면서 네. 최승희 무용을 전수를 받아서 그나마 마지막 수제자로 남아 그 춤을 명맥을 잇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무용의 데모급 정도 되는 그러죠. 분이시네요. 예, 최승희 무용을 그대로 또 전수를 받았고요. 그러니 남편이 최승희 남편의 동생 씨 아주버님이죠. 네네. 예, 서로 간에는 동서간이죠. 동서간이 그 되네요. 되게 어려운 사이인데 또 그래서 어려운 사이인데 제자이기 때문에 예. 최승희가 소개를 했다고 그래요. 아 거꾸로. 그렇구나. 예, 그렇게 해서 가족이 됐죠. 이제 나중에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일본에서 성공을 거둬서 미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런 세련된 복장을 하고 완전히 복장이 다르잖아요. 주변 분들하고 그 머리 하나가 더 있으시네요. 예. 키도 크지만 예. 복장 자체도 뭐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나름대로 이 옆에 분들도 그 당시 신여성들이거든요. 아하. 교육을 받았던 광주 방문했을 때 직접 이게 최승희 사인입니다. 최승희 친필인가요? 예. 글씨도 아주 세련되게 잘 쓰고 일본어도 이게 그 당시에 활동하던 전성기 유명한 사진들이죠. 예, 네.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또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고 그때 드라마로 제작됐을 때 당시에 주연 배우가 최시라 씨가 네. 한참 전성기 때 주인공을 비키를 했었죠. 했었죠. 2부작으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납니다. 저도 보고 그런데 봤던 것 같아요. 최시라 씨가 비율이 더 크고 좋아 보이는데 실은 키는 또 작죠. 2cm가 더 최승희 씨가 크다는 얘기. 아, 이게 이제 유럽 순회 공연 당시에 이 공연을 보러 온 팬들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사인해달라고 사인해주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네. 아니 당대 그 패션 패션 리더죠. 네, 그러네요.
그 당시 팜플렛 세계 무희라고 여기 써 있죠. 세계 무희.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이건 뭔지 모르겠네. 네. 최승희 무용 공연 네. 이렇게 돼 있죠. 팜플렛이네요. 네. 네. 그 당시 팜플렛. 그리고 이제 이걸 들고 엽서도 본인이 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참 일본의 전성기 누릴 때는 화장품 모델도 하고, 일본에서요? 네, 잡지 모델도 하고. 아니 안 그랬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국보 김연아급 대한민국 김연아는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국보지만 네. 이 당시는 이제 혼자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국보였겠죠. 네, 그러네요. 이 세련된 모습들입니다. 외국서 지금 공연 당시에 네. 망중한을 누리는 사진들. 자, 이때 공연 당시에 외국서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보살춤, 이런 의상들이 승무, 이런 의상들이 외국인들은 굉장히 생소하고 특이하게 다가왔고 그 무용마다 다 스토리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경이롭게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극찬을 했다고 그래요. 뉴욕에서 공연할 때는 찰리 채플린이 그 당시에 동시대 활동했던 우리 희극 배우잖아요. 네. 찰리 채플린이 관객석에 와서 관람을 했고 로버트 테일러 당시에 네. 아주 헐리우드를 휩쓸던 유명 영화 배우죠. 로버트 테일러가 와가지고 극찬을 하고 본인이 또 주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영화에도 할리우드 영화에도 출연을 할 뻔했어요. 할 뻔했다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영화를 나왔는데 영화 출연을 해가지고 빅히트는 못 쳤는데 그게 오랜 기간 상영이 돼가지고 그걸로 생계가 유지가 됐대요. 최승희 씨가요? 네, 영화는 히트를 못 쳤는데 그 당시에 영화 산업이 뭐 이렇게 낙후돼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장기간 상영을 한 바람에 비용이 많이 그 수익이 발생해가지고 거꾸로 그 돈을 가지고 이 투어를 처음에는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승무 우리 잘 알죠. 우리 승무하면 생각나는 시 있죠. 얇은 사 하얀 곳가를 네. 고이 잡아서 나빌레라. 발을 안 이 깎은 머리. 최승희의 조지훈. 승무를 보고 조지훈 시인이 네. 저도 지은 그렇게 알고 시랍니다. 있어요. 네. 그렇다고. 네. 네. 조지훈 씨. 네. 저도 공부하던 와중에 알았습니다. 자, 이런 의상 제작도 본인이 다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특이하게 다 만들었던 의상들이죠. 그 유럽인들이 얼마나 신비롭게 느껴졌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의상들만 봐도 이국적이고 네. 굉장히 세련돼 있잖아요. 세련되고요. 네, 굉장히 세련돼 있어요. 지금 봐도 세련돼 있어요. 네. 이 허리선도 가늘게 본인이 제작을 하고 무용하기 좋게 의상을 이렇게 변형을 시킨 거죠. 네. 본래 전통 의상에서. 의복이 아니고 네. 네. 이런 것들이 다 본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패션이나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어떤 재능이 있었던 네. 앞서가는 인물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그러네요. 네. 네.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 당시에 무용을 누가 많이 보러 갔겠어요. 생소하고 어렵고 지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영화보다 최승희 무용 공연을 더 보러 가려고 했던 관객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실제로 네. 네. 이 당시에 수익이 지금으로 공연 수입이 입장료 이런 걸로 초대비 이런 걸로만 해도 수십억을 벌어들였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단원들 수백 명 되는 단원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될 정도로 그렇게 큰 인기를 누렸다고 하니까 가히 BTS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2차 대전 이 와중에 지금 2차 대전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고로 이제 급박할 때 독일이 이제 2차 대전을 벌려가지고 일본이 독일 편을 들면서 진주만을 습격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도 뭐 전세가 이제 가파르니까 뭔가가 다 쪼달리니까 우리나라에 장병도 요청하고 또 물자도 요청을 하고 이제 그런 그 최승희는 외국서 특 대우를 받고 다니던 시절에 동시에 이제 현해탄 너머에는 그런 일들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게 그 태평양 전쟁 시작된 게 39년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아닉테슈 활동을 보면은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추축국들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 그리고 또 독일이 점령한 국가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만 다니면서 연주회를 했는데 최승희 씨는 보면은 미국 뭐 유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연합군 추축국 뭐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전 세계 투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러니까 일본이 뒤에서 뭐 이렇게 뭐 지원을 해줬다던가 이런 거 없이 개인적인 재능과 역량으로 다녔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죠. 네. 근데 오늘 친일파 방송인데 너무 이렇게 최순위를 칭송하는 거 위주로 막 가고 있는 것 자, 같아요. 이제 예. 지금부터 네. 본격적으로 친일 본격적으로 행각을, 흑역사가 시작됩니다. 흑역사가 시작이 되는 기간이 왔습니다. 자, 그 2차 세계 대전. 전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더 이상 이제 공연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세계 각 나라가 전쟁에 다 참여를 하게 되니까 최승희 씨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죠. 공연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귀국을 일본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최승희 무용 연구소를 차리고 일본에서는 돌아온 특급 배우죠. 네. 특급 무용가죠. 특급 대우를 해줍니다. 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의심을 해요. 일본에서 최승희를 미국에 간첩.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할 때 자기네 요구를 안 들어주는 공연을 조선을 알리는 공연을 했기 때문에 네. 너는 배일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니까 최승희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의심을 보니까 벗기 위한 노력을 그렇죠. 하겠네요. 그럼 이제 행위로 그게 나타나야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야말로 친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행각이 시작이 됩니다. 네. 헌금을 하고요. 무용 수익금이 나오면 또 공연 레파토리도 일본군 전쟁을 미화하는 그런 공연 레파토리를 갖게 되고요. 또 위문 공연을 가고요. 황군. 네. 이제 그게 계속 1944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친일파로 낙인이 찍히게 되죠. 아하. 나름대로 알만한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는 최승희의 어떤 유명세를 네. 뭐 외국서 귀국했을 때도 이미 신문서 대서 특별히 됐었으니까 다 아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이제 전해서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국녀로 이제 친일 무용인으로 이렇게 찍히게 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중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6년도에 해방이 되고 귀국을 해요. 이제 대한민국으로. 사실 5년도에 해방이 되니까. 그러니까 46년도에 귀국을 합니다. 이제. 아 그러면 해방 해방되고? 당시에 중국에 있었나 네, 보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승희가 친일파로 이렇게 그 전향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던 그 시기가 네. 사실 우리나라 지식인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친일파가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죠. 독립지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게 이제 바로 중일 전쟁의 어떤 그 승리 아니었나 일본의 승리. 그러니까 저 막강하다고 생각했던 중국이 일본한테 패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전해 들으면서 느낀 어떤 충격파들도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식인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고 최승희도 이 시점에서 이제 실제로 그 친일 생각을 또 버리게 되는 그런 그렇죠. 시간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시점에. 그래서 이제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네. 귀국을 하는데 그 실은 중국 주울레나 중국 2인자 이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들이 그 최승희의 광팬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중국에 거처를 마련해주고 네. 중국에서 자기 그 무용가들 중국 무용가들을 지도하게끔 그걸 차려줬죠. 네. 무용 연구소를. 근데 최승희가 의외로 눈이 트인 굉장히 자존심이 센 무용인이어가지고 중국 무용하면 경극이잖아요. 네. 경극을 보고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자기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라고 해가지고 경극을 변화를 시키는 그런 자기만의 춤을 가미를 해서 포인트를 교육을 많이 시켜줬대요. 오늘날 지금 경극의 모습, 그것이 최승희의 영향이 굉장히 지금 큰 거예요.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온 경극은 최승희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따분하고 무료했던 거죠. 그렇군요. 지금 우리 그 전에 본 우리 중국 영화의 패왕별이. 아, 네, 패왕별이에 네. 중국 그 나오잖아요 경극이. 네. 근데 그 경극이 최승희의 숨결이 닿은 경극이
아, 그렇군요. 예, 그게 그 얘기였군요. 네. 그 최승희가 중국 경극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 어. 그래서 최승희는 또 어쩔 수 없이 예술인인 것이 그 당시 중국에 있으면서 경극을 보고 우리나라 보살춤을 창안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인 좀 전에 보인 이런 것들, 이런 의상을 하고 네. 보살춤을 추게 됩니다. 이제 음, 최승희 하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춤이죠. 네, 보살춤. 예, 우리가 그 전에 드라마 MBC에서 혹시 우리 네, 선생님들 최시라. 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최시라가 히트하게 된 그 의상이 이 유사한 의상을 입고 보살춤 이것을 재현을 해가지고 굉장히 너무 관능적이에요. 저요. 그렇죠. 예. 어. 의상 자체도 그렇고 네. 이분 포즈 자세 흐르는 기운이 그러죠. 네. 그러니까 지금 봐도 그러는데 저 때 당시에는 더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귀국을 하게 되니 해방은 됐고 국민들이 친일 앞잡이를 했던 사람들을 꾸짖고 혼을 내야 하는 시점에 귀국을 하니 최승희는 적들 곳이 없죠. 이제 마음이. 그래서 다시 일본을 간다냐 어쩐다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안막 남편이 예. 사회주의 사상이 있는 남편이 나라 정세가 그 해방 당시 우리 얼마나 좌익우익으로 네, 혼란스러웠습니까? 사회주의와 우리 그때 월북을 해요. 남편이 이제 오빠 최승일과 같은 사회주의 계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월북을 했는데 최승희가 난처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의기소침하고 있으니까 하필이면 그 귀국하는 와중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원래 먼저 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키워야 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우울증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빠져 있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차피 대한민국에서는 계속 있어봤자 나를 친일로 낙인을 찍을 거니까 너는 월북을 해서 나랑 같이 북한에서 활동을 하자라고 종용을 계속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던 우리 최승희 무용가가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요. 아주 멋진 일화가 있더라고요. 살려고 왔느냐, 돌라고 왔느냐라고 대뜸 김일성이가 첫 질문을 그렇게 했대죠. 최승희에게. 네. 그랬더니 최승희는 자기가 일단 자기 거처를 구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 왔소라고 하니까 그럼 살 집을 선택을 해라 라고 했더니 지금의 옥류관 그 건물을 나를 다오 라고 했대죠. 바로 그랬더니 내일부터 써라 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최승희 무용연구소로 만들고 살림집을 하면서 지금의 옥류관 그 건물이 최승희 무용연구소였던 게 배포도 큰 여인이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친일 행각, 일제강점기 친일 행각은 북한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죠? 북한에서는 남편의 영향이 컸죠. 남편과 오빠의 영향이. 북한은 어차피 이제 그 자기 그 족벌 체계 그리고 가족들의 그 성향을 보기 때문에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고 또 남편이 월북을 해서 문화부부장이라는 자리를까지 오르게 돼요. 문화부부장이면 차관급.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직위죠. 공무원으로서는. 그런 자리에 오르니까 남편의 그걸로 많이 그런 부분은 이제 상쇄가 됐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최승희가 그 전쟁 당시에 그 위문 공연을 많이 갔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일본군을 위한 위문 공연 자체가 이제 친일 행각이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북한에서 이렇게 문제가 안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의 이제 카프 활동이랄지 어떤 당성이랄지 당에 대한 충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그 개인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당시에 네. 대표적 친일 공연 활동했던 내역을 잠깐 제가 네,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드리죠. 1941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돼요. 그 외국 공연을 마치고 와서 1941년 일본 오사카 회관에서 유로 공연을 합니다. 군인들을 위한. 그리고 그해 11월에 도쿄에서 조선군 보도부가 내선 일체를 지원하는 그런 영화를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시사회 때 화랑의 춤이라는 또 그런 춤을 춥니다. 같은
달 일본 육군성 율병부에 그때 당시 얻은 공연 수익금을 전액 기부를 합니다. 또 다음에 조선군사보급협회 주최 공연 수익금을 또 전액 기부를 합니다. 이때 당시 세계 기록을 세워요. 이거는 무용인들이 인정하는 건데 17일 동안 24회간을 연속으로 혼자 동무를 하는 그런 공연을 하는데 세계 무용계도 인정하는데 세계 무용계 최초랍니다. 그게 우리는 전공이 안에 잘 모르는데 그게 굉장한 어떤 에너지를 쏟는 공연인가 봐요. 그리고 반도의 무회, 또 본인의 자서전을 내고 그 안에 일본과의 관계, 또 군국주의 선전 영화 그대와 나의 무용 공연을 참여하고 자 최고의 빅히트는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게 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오빠인 소설가 최승일 씨가 번역도 동시에 했는데 월급으로 치자면 한 달에 한 50원 정도를 받았대요. 그 당시 화폐 가치로. 근데 최승희가 1943년에 7만 5천 원을 국방 헌금으로 기부를 합니다. 일본에. 일본에 네, 일본에. 7만 5천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수십억의 화폐 가치가 있다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방헌금이라는 게 이제 비행기 헌납하는 것과 이제 뭐 거의 그렇겠죠. 비슷한 개념이라고 용도는 봐야 이제 되는 거잖아요. 뭐 거기서 알아서 쓰겠지만 네. 어마어마한 헌금을 기부를 한 어마어마하게 거죠. 큰 돈이죠. 네. 네. 그게 이게 이제 흑역사로 기록이 돼서 남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강력한 그 당시 약 3년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최승희는 일생 평생 죽어 사후까지 이렇게 친일 무용가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한번 조금 활동원 사진을 좀 보죠. 이게 당시 최승희 직접 필적입니다. 상당히 뭐 글씨 필체도 좋죠. 외국 공연 당시에 교포들이 이렇게 환영 나오는 모습. 이건 모스크바 공연 당시 이제 그 뭐 관계되는 관계자인가 보죠. 이 당시 굉장히 세련된 외모예요. 지금 봐도. 네. 그리고 이런 자태들이 벌써 남다르고 이게 모든 춤을 다 섭렵을 했고 그만큼 공부도 많이 했던 그런 예술인이었어요. 장구춤도 췄었나 보네요. 장구춤도 아까 얘기한 그 사사를 직접 받고 또 어. 본인이 거기 변형을 시켜서 네. 스토리 테마를 만들고 이게 무용가라기보다도 또 무용 안에 이야기를 가미하는 그런 종합 예술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 뮤지컬 배우라고 해야 되려나? 그러니까 의상 디자인도 자기가 그렇죠. 하고. 예. 이런 모든 걸 자기가 다 디자이너해서 제작을 했으니까요. 이제 일본 패전하기 전에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하고 이렇게 이제 또 교류를 하고 했다라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좀 뭐 강제적으로 그런 일본에 협조하는 그런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거를 안 할 생각으로 그냥 중국으로 가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었죠. 예, 그 국방 헌금의 액수로 놓고 보면 이게 마지못해서 그냥 강요를 받아서 한 금액으로 보기엔 또 너무 큰 돈이죠. 돈이고 예. 후일담으로는 일본이 전쟁에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그런 후일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헌금을 자기 혹은 일본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무용을 배웠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지식인들이 다 일본이 패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거죠. 그런 암암리에 그런 기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또 친일파가 되기도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일본은 반드시 질 거야 우리는 반드시 독립을 이뤄낼 거야라는 독립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죠. 이렇게 독립이 돼서 그렇죠. 예, 네. 살고 있는 거죠. 맞아요. 결론은 지금 그걸 내기 위한 지금 과정을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을 가요. 어쩔 수 없이 해방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이제 친일파로 낙인을 찍혀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남편의 그 재환과 또 이제 오빠의 종용으로 북한을 가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옥류관이라는 곳에서 자기 거처를 정하고 연구소를 차리고 하는데 김일성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왜 친일의 행적을 눈 감고 그걸 얘기하지 않았느냐. 김일성도 그때 젊었어요. 그리고 인민들에게 북한 인민들에게 자기를 알려야 돼요. 자기가 또 장악을 해야 돼요. 대대적인 선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한에서 많은 예술인들 또 작가들을 많이 포섭을 해서 월북을 시키고 그런 역할을 막 하던 와중에
최승희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무용가인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무용가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김일성이 익히 파악을 한 거예요. 주울레와의 교감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마침 그 불과 몇 년 전에 세계적인 공연을 마치고 귀국했다는 그 사실도 알고 또 김일성이 비슷한 동년 또래고 젊은 층에서 최승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자기 선전을 자기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일성이 1912년생이고 최승희가 1911년생이니까 한 살 차이였던 거죠. 동시대 그러니까, 인물이죠. 예. 그러니까 뭐 그때 청년 김일성도 좀 가슴이 설렜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결혼을 한 결혼했던 상황인 상태고. 거고. 그게 뭐 중요한. 근데 이제 그건 몰라요. 그 연모의 마음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은데. 연모의 마음도 있어요. 있을 수도 예. 있고. 예.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최승희 남편 안막이 예. 북한의 그 문화 부부장까지 승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세계적인 슈퍼스타인 자기 아내를 월북시킨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그럴 있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로 공존 공생한 관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곧 6.25가 일어나잖아요. 네. 네. 6.25가 일어나니까 최승희가 할 일이 없잖아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김일성이 여기서 또 희대의 선택을 합니다. 최승희를 배려를 해줘요. 네. 갖고 중국으로 피신을 시켜요. 아, 주울레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승희의 광팬이었기 때문에 주울레에게 허락을 구하고 주울레가 초빙한다라는 어. 그런 신분으로 2년간 중국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안전하게 중국으로 피신시키는 거군요. 나중에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 이 전쟁을 승리로 한다라고 김일성을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신을 시켰던 거고 나중에 자기 선전 사회주의 체계 선전하기 위해서 최승희를 아껴둔 거죠. 네. 근데 최승희는 너무나 괴로웠던 2년이었던 거예요. 아까 새장 속의 새라고 본인을 표현을 했으니까 예술가가 창작 활동을 하고 자기 이 작품을 발표해야 되는데 대접만 받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본인은 창의적인 사람이고 예술가로 본인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본인이 인터뷰에 AP통신 기자가 인터뷰를 했대요. 그 당시에 했는데 나는 새장 속의 새라고 본인의 그때 심경을 얘기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최승희가 활동하던 시절에 북한의 인민공훈 화가 변원룡이라는 분이 있어요. 당시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북한 사회주의 체계 선전 그림을 그리던 사람인데 나이 먹은 이제 최승희죠. 이 당시는 중년에. 예, 그리고 이거는 어떤 숙제 검사하는 뭐 학원 같아요. 최승희 무용연구소 제목이 숙제 검사하는 최승희인데 자 이게 최승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딸이자 제자인 또 안성이라고 있어요. 네. 안성이라 굉장히 유명한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딸이자 제자예요. 제자. 네. 이 안성이의 모습. 이제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큰 대접을 받으면서 책자도 됩니다. 조선 아동 무용 기본. 그리고 이걸 기초로 해서 남한에서 또 나중에 90년도요. 91년도인가 이게 발간이 돼요. 제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책을 그렇죠. 펴냈던 거. 그 아까 얘기한 수제자가 동서였고 네네. 김백봉인가요? 그분? 예. 예. 이거는 63년도에 여기 연도가 써 있죠.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세련돼 있어. 제가 보기에 미술인의 눈으로 볼 때 디자인이 63년도가 더 디자인 세련돼 있어. 자, 이분이 김백봉이에요. 제자이자 동서. 제자이자 동서. 네. 예. 지금 경희대에서 이제 은퇴를 했죠. 그리고 이분이고 동일인 네. 김백봉 그리고 이게 딸 안성이. 이게 안성이를 일찍 난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어머니와 딸 같지가 않고 자매 같아요. 이게 안성이에요. 이 사진은 북한에서 공연 당시 안성인데 아니 이거는 김백봉. 네, 김백봉. 네, 예, 안성. 왼쪽이 안성이. 이 안성이는 좀 선이 샤프죠. 네. 자, 엄마를 많이 닮은 것 러시아 같아요. 초대를 받아서 공연을 갔을 때요. 여기가 안성입니다. 이게 최승희. 이 최승희. 따님은 좀 인상이 서구적인 네, 느낌이 서구적이고 더 서구적이네요. 저거 날렵하죠. 네. 아빠의 인상을 좀 많이 어. 닮은 것 같아요. 아빠가 좀 샤프한 그런 모습인데 날렵하고 이렇게 환대를 받았어요 러시아에서. 근데 이 사진은 어디서 나왔냐? 최승희 사후
숙청된 뒤에 예, 수청전에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최승희가 공연 왔을 때 러시아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 중에 그 사진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중에 김일성한테 숙청을 당하고 난 뒤에 최승희의 자료가 북한에서 모두를 다 소실이 됐는데 소멸을 시켰는데 오히려 최승희가 전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던 무용가였다라는 것이 이런 남아있는 각국에 남아있는 영상과 사진으로 인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 딸 안성이는 그러면은 저기 엄마가 최승희가 수청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또 왔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 2년 있다가. 근데 이제 김일성과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승희가 그렇게 깐깐했대요. 예술가의 정신으로 김일성을 대했기 때문에 김일성은 목적을 가지고 최승희를 활용했던 거고 최승희는 나는 예술가고 창작을 하기 위한 그런 충분한 그런 대척점에서 서로 상대를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최승희가 말을 안 들어요. 화를 내고 심지어는 그 부하들하고 대화하다가 뺨도 때리고 쌍욕을 하고 아이고. 아주 여 장부처럼 그냥 그렇게 했대요. 막 막무가내로. 그 꼴을 이제 김일성이 못 받아들이고 김일성이 이제 북한에서 지휘가 6.25 전쟁 이후로 사회주의 체계를 공고화하면서 네. 우상화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런 시점이고 권력을 잡던 시점이라 최고 권력을 잡던 시점이라 눈에 이제 가시가 되는 거예요. 선전 도구로 쓰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은 김일성 지시라고는 발표를 안 했어요. 그 밑에 당 간부가 그 모습이 수령님께 대하는 그 모습이 보기가 싫어서 농촌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발표를 그렇게 했는데 네.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농촌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지휘박탈이거든요. 모든 면에 있어서 너는 다시는 도시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 당시는 더 철저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잊혀진 이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딸은 또 딸대로 이렇게 활동을 러시아에서 똑같이 했어요. 이게 최승희고 이게 딸이에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외모적으로. 네. 이렇게 이건 나이 먹은 최승희가 지금 여기 사인 57년이라고 써 있죠. 1957년 이렇게 지금 러시아에서 가지고 공연하고 한 사진 이게 러시아에서 지금 박물관에 다 소장된. 자 이때가 거의 중년에 북한에서 그 즈음에 후덕해졌잖아요. 네. 얼굴이. 50대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때 시골로 내려 보냈을 때 네. 딸과 같이 최승희가 보내- 다른 길을 걸어요. 네. 왜냐하면 김일성이 딸은 필요했던 거야. 사사를 안성이요? 받았기 때문에 네. 너는 내가 안 봐도 네 딸 또 써먹을 것이다. 딸은 라고 해가지고. 고분고분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년간을 딸이 엄마와 떨어져서 활동을 해요. 네. 그때 루머가 또 많이 돌았대요. 뭐 딸이 뭐 고발을 했네. 뭐 딸하고 사이가 안 좋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69년 8월 8일에 이렇게 여기 서거했다라고 이렇게 비석이 북한에 공운 한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묘지 같은 곳에 비석을 세웠어요. 이걸 언제 세웠냐면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 네. 김정일은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훌륭한 우리 조국의 영웅을 왜 묘비 하나도 안 세우고 앞서간 이 간부들 잘못했다. 그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무용가 그렇게 해서- 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민배우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인민 배우라는 것은 최고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그 올림픽하고 금메달을 받은 김연아급의 대우를 받는다고 그래요. 집도 주고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가족을 다 죄사함을 주는 인민 배우. 처음에는 공훈 배우로 출발하다 그 격상이 있는데 최고가 인민 배우가 그러면 출발하는 복권이 거지. 된 건가요? 북한에서는 복권이라기보다도 김정일 말로 이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인정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복권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북한에서는. 근데 아직도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어. 그거는 밝혀지지가 않고 뭐 탈북자들 말로는 뭐 어디 탄광에서 마주쳤다 뭐 이런 얘기인데 탈북자의 말은 다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이제 탈북자들 말이 좀 그 와전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나이는 59이에요.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이제 뭐 자기 명대로 간 건 아니죠. 어떻게 말하면 타이에 의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네. 이 분이 이제 남긴 것이 우리가 따져봐야 하잖아요. 아까 친일의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시점을 봤을 때 39년에서 44년까지 귀국해가지고 외국 공연을 마치고 그 당시에 최고의 친일 행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청에 의해서도 했지만 7만 5천 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수십 지금으로 말하자면 30억, 50억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자기가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무슨 전산이 확실해 갖고 이런 게 걷어들이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요청에 의해서만 그게 있었겠느냐, 자발적인 것도 있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그 외에도 엄청나게 기부를 했어요. 1,000원, 2,000원, 3,000원 막 그 대상이 일본 경찰들, 일본 군인들 그리고 뭐 하여간 다 그 전쟁에 관계된 그 모든 그 관계자들에게 막 시시때때로 수도 없이 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친일 행적 무용가로 이렇게 지금 인명사전에 올라 있는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그당 이제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살을 한 그 동서 그분에게 이제 영향력을 크게 줬고 그분이 여기가 한국 무용계의 어떤 기준점 말을 만들었고 남편과 동시에 경희대 무용과 하면 예전부터 알아줬었잖아요. 이분이 선두 주자였고 그 김백봉 씨가 남편도 마찬가지로 같은 무용과 교수였어요. 그래요. 네. 남편까지도 네. 무용을 했어요. 같이 그걸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말 심도 있게 이분을 한번 연구하고 또 조사해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다시 역사를 뒤안기를 한번 점검을 해서 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친일과 이 부분을 해서 엄격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일 행각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비판을 좀 그건 해야 되는 부정할 수가 거고요. 없어요. 예. 근데 단지 이분은 뭐 우리나라로 해서 훈장을 받거나 네. 뭐 예. 포상을 받거나 한 건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또 북한에서 인민배우가 훈포장을 또 다 받았어요. 네. 훈장을 또 노동당 대의원을 또 재임을 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위치에 삼각점에 서 있는 분이죠. 친일과 또 일본과 또 북한 이 참 시대에 어떻게 말하면 풍운하고 불운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승희 무용가가 조금 다시 재조명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네. 어떠세요, 변호사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이런 친일파들 이런 행각에 대해서. 그 뭐 저는 문화예술인이 아무리 그 뛰어난 재능을 갖고 뭐 문화예술적인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명백히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기려서는 안 된다. 네. 기념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 최승희 씨는 참 그렇게 하기에 너무나 거물이고 남긴 족적이 탁월해가지고 굉장히 좀 잘 판단이 안 서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또 좀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최승희 씨가 유명은 하지만 이게 이제 북한에서 뭐 그렇게 뭐 인민배우까지 하고 화려하게 이제 인정받고 그런 것 때문에 남한에서는 별로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은 일제시대 때 아무리 악랄한 친일 행각을 해도 뭐 그냥 승승장구하는데 북한에만 올라가면은 예컨대 무슨 약산 김원봉 선생 같이 그렇죠. 평생을 아무리 그런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한 사람이라도 그냥 말하자면은 그냥 역적 취급을 하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사회라는 거죠. 네. 예, 저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나서 씁쓸하게 느껴지네요. 그게 그 기준점을 예, 확연하게 엄격하게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 우리 시대의 아픔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구분을 확연하게 져줘야 네, 이것이 찌끔없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청산을 하고 음. 다시 새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죠. 독립군들을 찾아서 유상을 높여주고 네. 자녀들을 제대로 대우를 해주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국가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사후에라도 이렇게 보장을 한다라는 선례를 그리고 맞습니다. 계속 이어서 남겨야 되고 네. 그것을 말로만 하고 돈으로만 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교과서에 실려서 엄격하게 구분을 져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예술적 성과는 이러했다라는 그럼요. 것을 예능 쪽에서는 예술 쪽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분이 실은 그냥 누구에게 사사만 받은 어떤 무형 문화재, 인간 문화재 이런 개념의 예술가가 아니고 거의 다가 창작모예요. 네. 그런 것을 안 배운 게 아니에요. 다 사사를 받고 거기에 자기 생각, 자기의 창작 의지를 넣어서 모든 것을 자기화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저는 친일인과 동시에 한때 친일인과 동시에 정말 대한민국의 예술가였다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표작을 말씀드리자면 대표작이 초립동이라는 게 있어요. 초립동. 조립동. 예. 네. 초립동과 보살춤 이런 게 굉장한 작품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게 대표작인데 영국에서 공연을 할 때 초립동이라는 공연을 하고 난 뒤에 영국에 초립동 그 모자가 유행을 한때 해가지고 그 모자가 제작이 돼서 휩쓸었다고 그래. 영국이 모자를 굉장히 선호하고 유행이 타는잖아요. 모자를 많이 쓰는 모자하면 나라죠. 영국. 예, 예. 신사의 나라 뭐 했으니까. 네네. 중절모도 그렇고 음. 또 뭐 저기 베레모 같은 뭐 이런 헌팅캡도 그렇고 모자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초립동 모자가 그거 말하는 거죠. 이제 삿갓처럼 이렇게 생긴. 그게 이제 그 내용인즉슨 우리 조선의 민며느리제도 네. 그리고 대릴사위 제도를 얘기한 그런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초립동이라는 것은 약간 작은 그 네네네네. 대릴사위 그 형상화하는 네. 그 소품의 일부였겠죠. 네. 근데 이제 그이들 그 의미는 모르고 그 모자가 멋졌던 거예요, 그냥 소품이.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 의식이 있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애국지사도 예.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전쟁 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음. 정말로 실은 논문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추항은은 후배 제자가 없잖아요, 여기에 이분은. 네. 있을 수가 없죠. 네. 예. 사사를 받은 그분의 제자겠죠, 이제. 예. 그 동서에.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자유롭죠.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끈을 안 놔둔 거죠. 저 이당 김우로 선생이나 지난주에 얘기한 그분들처럼 그 제자가 남아서 네. 그 정신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그런 교육은 안 시켰고 단지 그 시대에 몇 년간 네. 그런 친일 행적을 했다. 이것으로 남는 것이라는 얘기. 최승희 씨에 대해서는 보다 좀 심도 깊은 연구가 예, 그렇다고 네,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독립운동가 독립지사들에 대한 후원금도 이제 많이 독립자금도 많이 보내셨다고 하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군에게는 그 7만 5천 원이나 되는 그 거금에 몇십억, 지금 기준으로 하면 몇십억씩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국방헌금으로 이렇게 선뜻 헌납을 했느냐. 이게 그렇죠. 돈의 액수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게. 참고로 그 전에 그 최소희 씨가 이곳저곳에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기부한 한번 액수를 제가 몇 가지만 불러줘 볼게요. 종로경찰서 경성부에 보호소 기금으로 100원을 기부했어요. 100원. 그러니 7만 5천 원에 우리가 위력을 나눈 거죠. 네. 1937년에. 두 달치 월급인 거죠. 그렇죠. 국방기금으로 1,500원을 기부를 해요. 또 그해 군사령부 국방헌금으로 또 2,000원을 기부를 해요. 네. 조선문인협회도 그때 친일 협회 활동을 할 때요. 거기에 또 친일단체. 2,000원을 기부를 해요. 또 조선군사 후원연맹 그거 다 친일 단체죠. 그런 게 또 2,000원. 육군성 휼병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또 공연 수익을 싹 모았나 봐요. 6,396원을 또 기부를 해요. 경시청 내성과 이게 1944년입니다. 해방 직전까지 1,000원. 조선군 애국부 25,000원. 25,000원도 굉장히 큰 돈이죠. 이게 바로 해방 직전에 기부한 액수. 총독부 정부과에 10,000원. 그러니까 수십억을 해방 직전에도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친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말할 거예요. 수는 없는 거죠. 예. 분명히 친일 행각이 있고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재능, 천부적인 어떤 무용의 능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방송의 핵심은 친일파들 비판하는 방송인 그렇죠. 거죠. 예. 네. 나중에 무용계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재조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친일 행적에 대한 부분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정돈 원사님 먼저 해주실래요? 네. 뭐 최승희 씨 그다음에 또 우리 미술계의 여러 널리 알려져 있는 분들의 그런 어떤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과거사 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네네.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다시 해보고요.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인 어떤 조치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논의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삼열 화백님도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아까도 말씀 중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잘못된 건 인정하자 이거예요. 잘못된 친일의 역사가 있다면 시인하자 이거예요. 시인하고 수긍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고치자 이거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알리자 이거죠. 네, 이랬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어. 그러나 너희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러지 않을 거야. 이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잘못된 거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후손이나 또 당대에 배웠던 후학들을 절대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또 감싸려 들지 말고 인정하고 잘못을 깨끗하게 사죄하고 또 국가도 그것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 행정 시스템 만들고 그러기를 빨리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네, 우리가 네. 굴절된 역사예요, 실은. 역사지만 어쨌든 바로 잡아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